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유입된 유태인 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 활약했던 유태인 기업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왕에 중국, 한국 거쳐왔으니까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유대인과 일본입니다. 일본과 유대인은 이스라엘하고 일본은 참 먼데요. 먼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두 나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로 일본만큼 유태인, 특별히 이스라엘 유태인을 잘 활용하고 득을 본 나라도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은 일본이 개항하는 시점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까지의 유대인과 일본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현대,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출발점은 어떤 영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라스트 레시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조금 앞으로 돌려서 한 30초만 보겠습니다. 30초만. 네. Ladies and gentlemen, rad przedstawić wam naszego szef-powara, Yamagata Naotaro. 이제 보시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국기가 나오고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본인이 나오고 뒤에는 일본 만주 유대 교류 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유태인과의 관계가 돈독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이 장면은 1930년대의 장면입니다. 1930년대, 1937년, 8년 이쯤의 얘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구 계획이라고 하는 국가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후구가 뭐냐면 생선 보고를 뜻합니다. 보고. 그러니까 보고 계획이라 이 뜻인데, 그 하필 왜 보고 생선의 이름을 보고 잡는 계획인가? 그것이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도가 혹시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은 계획 자체가 뭐냐면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관동사령부인가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직접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만주국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극에 달하는 이제 중간 지점 쪽에 와 있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1937년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칭의 유래, 이누즈카 코레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이 자, 이누즈카 고레시게, 이 사람은 육군 대자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이 연설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계획 자체는 지금 아유카와 요시스케라고 하는 지금 현재 닛산 자동차를 설립
출입하는 초기 멤버인데 니혼 상교라 그래요. 일본 산업. 그 사람이 제안한 계획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태인이 마침 그때 러시아로부터 포그롬이라 그래서 집단 학살을 피해서 피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1930년대. 그래서 무려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가 상해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오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마침 그 상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 유대인이 많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5만 명 정도의 규모로 만주에다가 집단 거주 지역을 세우고 거기다가 아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마치 굉장히 우호적이고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획을 위반한 일본 계획 위반자들 자체도 이 계획의 이름을 보고 계획이라고 한 이유가 보고라고 하는 생선은 잘 먹으면은 맛있는 생선이지만 잘못 맹독성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이제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거기에 빗댄 겁니다. 유대인을 잘 대해서 계획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은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 일본은 유대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또 유대인도 나중에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속에 야스에 노리히로라는 당시 군인과 그다음에 이누즈카 고레시게라고 하는 두 명의 군인이 나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 독립유공자로 건국 공로자로 인정을 받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계획 자체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입증해주는 자료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일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를 처음에 형성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개항을 하는 시점이 명치 유신 때입니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하고 그보다 한 10여 년 앞서서 많은 해외 선박들이 외국의 선박들이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개항을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항을 주저하고 있었던 사이에 일본이 아시다시피 큰 섬이 4개인데 그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큐슈 지역에서 두 개의 막부 권력 지역의 수장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걸 초슈하고 사츠마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사조 동맹이라 그러는데 그 사조 동맹을 통해서 막부 시대를 마감하고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건설을 할 때 정신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잉. 요시다 쇼잉이라는 사람은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출생했고 근현대 우익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초슈의 사상적인 아버지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창한 가장 대표적인 게 정한론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정벌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게 이 사람이 최초 만든 건 아니고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하는 중국으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길을 터라. 그때 나온 게 정한론이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근대 1800년대에 실현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입니다. 이등방문 잘 아시는 이등방문.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은 이제 정한론만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현재, 일본,
화폐 만원권, 만행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만행짜리가 5천행, 1000행 만행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화폐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일본의 명문 대학인 케이오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일본에 처음으로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했고 보험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일하게 그 큐슈 지역에 네덜란드에서 개척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란다 마을이라고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온 해외 문물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1860년에 네덜란드의 선박 함장 수행원으로 미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또한 아프리카까지 방문, 거의 세계 일주를 하다시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기의 사상을 펼치는데 이 사람이 주창한 말이 있습니다. 탈아입구, 아시아를 탈피해서 구라파로 들어간다. 일본의 향후 건국의 그 기치는 방향은 유럽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후에 받아들여져서 일본은 유럽 형태의 정치 조직과 문화 조직을 택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따서 내각제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교통 문화에서 자동차의 운전석도 영국과 같이 우측에, 우리는 좌측에 있는데 영국과 같이 우측에 마련하고, 통행로도 이렇게 영국식으로, 유럽식으로, 또 헌법도 법률도 독일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을 흉내냅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 일본의 종교를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로 해야 된다, 국교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그 당시의 젊은이들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요시다 쇼잉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그 규모를 일본 섬에 머물지 않고 유럽형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군국주의가 발생하는, 군국주의가 실현되는 지점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나라가 개항을 하기에 앞서서 리더들을 키워야 됐는데 일본에는 초슈 오걸이라고 하는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앞두고 이 5사람이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 5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노우에 카오루라고 하는 나중에 한국을 괴롭힌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노우에 카오루가 있습니다. 이 5사람이 촌스럽게 생긴 이 5사람이 영국으로 유학을 할 때 이 5사람을 후견한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 후견인이 누구냐면 자딘 매티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자딘 매티슨은 지난 시간에 중국에 진출한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콩에 진출한 영국계 유대인 회사가 있었는데 자딘 매티슨인데 그 자회사가 바로 HSBC, 홍콩 앤 샹하이 뱅크라 그랬습니다. 홍콩 앤 샹하이 뱅크를 만든 이유는 인도에서 오는 아편을 중국 청나라에서 팔아서 남긴 돈을 영국으로 보내고, 또 중국의 차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그 일을 맡았다고 했죠. 영국계 유대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윌리엄 캐직이라고 하는 이 자딘, 설립자 자딘의 누나의 아들인데, 이 윌리엄 캐직이 바로 이 5명의 청년들, 이노우에 카오루, 엔도 긴스케, 야마오 요조, 그다음에 이노우에 마사루, 그리고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돌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5 청년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돌아본 결과 유럽을 지배하는 정치 조직 뒤에서 돈을 대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지 않았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지도자의 길을 걷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택하게 되는 게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점령하는 국가가 당연히 이제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감이 되나요? 총독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이들을 괴롭히면서 결국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없이 그들의 군국주의의 꿈은 계속 펼쳐져 갔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만주까지 중국도 침공하고 이제 만주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를 점령하는 시점이 1930년대인데 그때 바로 이 후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겁니다. 보고 계획이. 그런데 이 보고 계획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이콥 시프라는 사람을 활용한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 사건인데,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는 대국이고 일본은 소국입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참패를 당하고 일본이 승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까지는 전쟁 비용이 필요했는데 일본에서 그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유럽으로 백방으로 뛰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미국으로 와서 당시에 쿤 로벤 컴퍼니라고 하는 유대인 회사, 독일계 유대인 회사의 운영자였던 바로 이 제이콥 시프를 찾아가서 설득한 끝에 전쟁 비용의 약 4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군함을 준비하고 군대를 마련해서 러시아를 이기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가운데 바로 유대인 그 제이콥 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이콥 시프는 왜 일본을 도왔는가? 일본이 이뻐서 도운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러시아계 독일계 유태인인데 러시아 쪽에서 포그롬이라고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600만 명 가까운 유태인이 나중에 이제 살상당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지원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은 유럽에 유학한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 조직 뒤에 자금줄은 유태인이라는 걸 알았고, 미국에 진출한 유태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이콥 시프를 통해서 철저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1930년대가 되었을 때 일본이 만주를 점령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을 돕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단계까지 갔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일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일본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 계획은 결국은 유야무야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만주 지역에 오게 되는 유대인들은 일본인들이 상상했던 돈 많은 갑부 유대인들이 아니고 러시아를 통해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 넘어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도 그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번지르했지만 실속은 없는 것을 판단한 나머지 일본은 이 계획을 철회해 버립니다. 그 계획이 바로 후구 계획. 어쨌든 간에 초기에 일본이 개항하는 시점에서 일본은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결정적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밑받침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범 국가가 되어서 패망을 했지만 이후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하고 또다시 세계 2위, 3위의 경제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철저하게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초창기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항의 압력이 있었을 때, 영국으로부터, 독일로부터, 또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있었을 때 개항을 하고 그 다음 해인 1883년에 미국의 그 사절단이,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이 워싱턴 DC와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눈을 뜨게 되죠. 이미 그 당시에 뉴욕에는 전기 시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시설을 민영익은 그 경복궁에 들여오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우체국 그 시스템을 홍영식이 앞장서서 또 들여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갖고 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뒤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향후 나아가는 그 갈림길이 되어버리는 그런 한 가지의 지렛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갈림길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대인의 경제력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국민들마다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지금 현재와 같이 국가 부채가 가구당 부채가 어마무지하게 높아져가는 한국을 바라볼 때에는 그 샤일록, 지난번에 거론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600년, 1590몇 년에 바라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작품 샤일록이 등장하는 베니스의 상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 2019년 불황기를 지나가면서 샤일록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휴먼 아카데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